이 도둑년아, 내 아들 피를 빨아먹어 감히 친정에 200만 원을 퍼줘.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갈겼습니다. 친정엄마 팔순 잔치에 용돈 200만 원 드린 게 죄가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에 전화했습니다. 10년간 시댁 생활비 매달 300만 원, 시아버지 병원비에 시누이 전세자금까지 총 5억 가까이 쏟아부은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엄마 팔순에 딱 한 번 200만 원 드린 건 도둑질이랍니다. 그날 저녁 시댁으로 향하던 자동이체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결제되던 백화점 카드, 마트 카드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새벽 1시 시어머니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 3시, 4시 밤새 걸려온 부재중 전화 99통. 처음엔 욕설이었던 음성 메시지가 새벽녘 깬 울먹이는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카드 좀. 제발 한 번만 카드 좀. 10년 동안 현금 인출기 취급받던 며느리가 전원 버튼 하나 눌렀을 뿐입니다. 200만 원 아끼려다 매달 300만 원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의 처절한 최후. 오늘은 38년간 교단에 서셨던 62세 선생님이 친정어머니 팔순잔치에서 시어머니에게 뺨 맞고 도둑년 소리 들은 뒤 시댁으로 가던 모든 돈줄을 끌어버렸더니 벌어진 일을 들려드릴게요. 10년간 5억을 갖다 바쳤는데 200만 원 때문에 도둑년이 되는 기분 상상이 되시나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38년간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제 몸은 여전히 새벽이면 알아서 깨어났죠. 저는 이불 속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는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표창장, 모범교사상, 그리고 퇴직식 날 제자들이 만들어준 현수막 사진까지. 복희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힌 그 현수막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죠. 저는 액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38년 동안 600명을 가르쳤는데 정작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식탁 위에는 지난달 자동이체 내역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시댁 생활비 300만 원, 시아버지 요양원비 200만 원, 시누이 아들 유학비 적금 100만 원. 거기에 집안 생활비와 공과금, 보험료까지 전부 제 퇴직연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남편 유상철은 공무원 퇴직 후 연금으로 250만 원을 받았지만 그 돈은 전부 골프와 모임에 쓰였습니다. 집안일에 보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국 제 손에 남는 돈은 고작 80만 원 뿐이었죠. 저는 내역서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친정어머니 이수님의 팔순 잔치날이었어요. 저는 한 달간 점심을 굶고 아껴 모은 200만 원을 깨끗한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엄마,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남편 상철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친정 다녀올게요. 어머니 팔순이라 좀 늦을 것 같아요. 상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손만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저는 그 무심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문을 나섰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요. 시골 마을회관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논밭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시던 아버지, 저녁이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시던 어머니.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이 아련하게 떠올랐죠.
버스에서 내리자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회관 안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을 나르고 한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쳤죠.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잔치였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흰 고무신에 깨끗한 한복을 입으신 친정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 가득 주름진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 우리 딸 왔네. 여기 와, 여기 앉아. 저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었어요.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손이었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마, 내 딸이 선생님이라며? 대단하다, 대단해.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꼭 쥐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딸이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도 칭찬했다고요. 38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팔순 축하드려요. 어머니는 봉투를 보시더니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게 뭐냐, 됐다. 네 쓸 때도 많은데 이런 거 왜 가져왔어? 엄마,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받으세요. 저는 어머니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만지작거리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회관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거칠게 들어섰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한영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회관 안을 둘러보다 저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남편 상철이 어머니에게 전화로 제 일정을 말했고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2시간을 달려온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정복희,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저는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어머니가 들고 계신 봉투를 노려봤어요. 그게 뭐야? 그 봉투, 그거 뭐냐고.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와 어머니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다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제 돈으로 친정어머니 팔순에.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갈겼습니다. 퍽! 저는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맞았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도둑년이 내 아들 피를 빨아먹어? 감히 친정에 200만 원을 퍼줘?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저는 뺨을 부여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관 안의 어르신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는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한쪽 구석에서 젊은 사람 하나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어요. 사돈어른.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시며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다급히 어머니께 달려가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선생이 무슨 돈이 있어? 다 내 아들 돈이지, 이년아.
시어머니가 봉투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봉투가 터지며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10만 원짜리 지폐들이 흙바닥 위로 나뒹굴었죠. 시댁에 생활비도 안 보내면서 친정에는 돈 퍼주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내뱉고 문을 박차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지폐들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려서 지폐를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38년간 600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부 장관 표창장도 받았어요. 학부모들에게 존경받고 제자들에게 사랑받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도둑년 소리를 듣고 뺨을 맞았습니다. 선생이 무슨 돈이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 38년이 저의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전부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마을 이장님 댁에 부탁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 가봐라라고 하셨지만 가슴을 움켜쥐시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상철은 소파에 누워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지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저는 신발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상철이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왔어? 잔치 잘 끝났어? 저는 거실로 들어가 상철 앞에 섰습니다. 그제야 상철이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야, 너 뺨이 왜 그래? 빨갛게. 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상철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뭐? 우리 엄마가? 네.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니,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죠. 상철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다시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좀 그러셨겠지. 네가 이해해. 어른이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하시잖아. 뭐 때문에 그러셨는데? 저는 상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친정어머니 팔순에 200만 원 드린 거요. 그걸 보시고 도둑년이라고, 내 아들 피 빨아먹는다고 선생이 무슨 돈이 있냐고 하시면서 제 뺨을 때리셨어요. 상철이 TV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친정에 돈을 줬냐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아니, 복희야. 엄마가 평소에 친정에 돈 주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 왜 굳이 그랬어? 상철이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속 뒤집어 놓고 이제 와서 맞았다고 하면 어쩌라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뺨을 맞은 것보다, 도둑년 소리를 들은 것보다 남편의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했죠? 상철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뭘? 내가 친정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택시 타고 2시간을 달려오신 거잖아요. 상철이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전화해서 네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셔서 친정 간다고 했지. 그게 뭐 어때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철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죠. 됐으니까 씻고 들어가. 나 이거 보고 잘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낯선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지난 10년간의 자동이체 내역서를
전부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죠. 시댁 생활비 매달 3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시아버지 요양원비 매달 2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만 원. 시누이 아들 유학비 적금 매달 100만 원. 3년이면 3,600만 원. 시아버지 수술비 2천만 원. 시누이 사업 실패 때 빌려준 돈 3천만 원. 계산기 숫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더하니 약 5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집안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까지. 이 집에서 남편이 보탠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5억을 쏟아부었는데 나는 도둑년이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죠. 시댁 생활비 자동이체, 애지. 시아버지 요양원비 자동이체, 애지. 시누이 아들 유학비 적금, 애지. 하나씩 끊을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시원하다기보다 허무했습니다. 10년간 당연하게 빠져나가던 돈들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다니. 저는 카드사 어플도 열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가족 카드가 2장 있었습니다. 백화점 카드와 마트 카드, 매달 200만 원씩 결제되던 카드였죠. 저는 2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고 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야, 정복희? 너 지금 뭔 짓이야?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카드가 왜 안 돼? 마트에서 계산하려는데 안 된다잖아. 빨리 풀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 풀어드릴 거예요. 뭐라고? 생활비도 끊었어요. 더 이상 안 보내드릴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미쳤냐고. 당장 풀어, 안 그러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끊었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식탁에 엎어놓았어요.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계속 깜빡거렸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복희야, 어머니가 좀 심했다. 카드만 풀어줘. 응? 첫 번째 메시지는 그나마 차분했어요. 야, 정복희?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당장 안 풀어? 2 번째는 다시 화가 났더군요. 복희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3 번째부터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기운이 빠지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3시, 부재중 전화 67통. 가장 최근 메시지를 틀었습니다. 복희야, 흑흑,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카드만, 제발. 시어머니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5억을 쏟아부었는데 카드 끊으니까 이제야 사과하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99통.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옆을 봤습니다. 남편 상철은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었어요. 아내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것도 모르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캐리어였죠.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에 옷 몇 벌을 넣었어요. 결혼 전부터 모아둔 통장, 신분증, 교원 공제회 서류도 챙겼습니다. 거실벽의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8년간 받은 표창장들, 제자들과 찍은 사진들. 저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두고 가자. 어차피 이 집에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동이틀 무렵이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 상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둑어둑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도 화끈거리는 것 같았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친정어머니가 계신 시골집. 지금 저에게 갈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서울집에서는 남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는 첫날 이후로 뜸해졌죠. 아마 제가 끝까지 받지 않으니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친정집은 좁고 낡았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 장롱에서 나는 나프탈렌 냄새,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 모든 게 정겨웠어요. 그날 아침도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복희야, 밥 더 먹어. 얼굴이 말이 아니다. 어머니가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딩동.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죠. 택배도 거의 오지 않는 곳인데요. 대문을 열자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정복희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선생님이라니 퇴직한 지 2년이나 됐는데.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젊은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강민호입니다. 25년 전에 3학년 5반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강민호? 그 이름이 희미하게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강민호? 설마 그 민호? 네, 선생님. 저예요. 남자가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 눈매를 알아봤습니다. 25년 전 항상 시무룩한 표정으로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작은 아이. 팔뚝에 멍이 끊이지 않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커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세상에, 민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반가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 지역 커뮤니티에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영상이요? 팔순 잔치에서 며느리 뺨 때리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이었어요. 마을회관에서 누가 찍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젊은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맞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설마 하면서 수소문했더니 정복희 선생님이시라고.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치욕스러운 장면이 영상으로 퍼졌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호야, 들어와.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저는 민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셨죠. 복희야, 이 사람이 누구니? 엄마, 제 옛날 제자예요. 25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민호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자신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됐구나. 대단하다, 민호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저를 때렸잖아요. 팔이 부러져서 학교에 갔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못 본 척 했어요. 저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집안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말리던 것도요. 근데 선생님만 저를 붙잡고 우셨잖아요.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 주셨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손 안 내밀어 주셨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작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야, 네가 잘 커줘서 고맙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민호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선생님, 제가 무료로 법률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던데 일단 재정 상황부터 점검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민호가 워낙 진지하게 권하는 바람에 결국 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내줬죠. 민호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던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민호야? 선생님 명의로 2억 원 대출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2억? 네. 3년 전에 선생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어요.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나는 대출 받은 적 없어. 뭔가 잘못 나온 거야. 민호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여기저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민호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 2억 원, 대출일 3년 전, 대출 은행 이름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나는 정말 모르는 건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더 조사해 봤는데요. 3년 전에 선생님 명의로 새 통장이 개설됐어요. 그 통장으로 2억이 입금됐고 그 돈은 바로 다른 계좌 두 곳으로 나눠서 이체됐어요. 다른 계좌? 어디로? 민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곳은 한영자 명의 계좌, 다른 한 곳은 유정미 명의 계좌예요. 한영자, 유정미,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신분증이나 인감을 시댁에서 맡긴 적 있으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더라? 집 서류 때문에 잠깐 필요하다며 신분증을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며칠 뒤에 돌려주셔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져간 적은 있어. 근데 바로 돌려주셨는데.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그 며칠 사이에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인감도 아마 그때 같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명의도용이에요.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저는 민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10년간 5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제 명의로 2억을 더 빼갔다니.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남편 상철은 시어머니 집에 불려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상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너 마누라가 카드 끄는 거 알지? 당장 데려와.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복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친정에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끌고 오라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상철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철은 우연히 아내 복희의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대출 관련 안내문이었는데 금액이 2억이었습니다. 상철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뭐? 복희 명의로 대출받은 거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대출이요. 2억짜리. 혹시 엄마가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건 복희가 동의한 거야. 다 알고 한 거라고. 동의요? 복희가요?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어요. 그때 돈이 급했어. 정미 사업 자금도 필요했고 복희가 괜찮다고 했다고. 상철은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어머니 편만 들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왜 복희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내 엄마가. 그년이 모른 척하는 거야. 그때 옆방에서 슬금슬금 신우이 정미가 나왔습니다. 정미는 오빠와 어머니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정미가 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상철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미야, 너도 그 돈 받은 거야? 정미가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는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정미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상철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런 거 따질 시간에 당장 내 마누라나 데려와. 카드 안 풀리면 나 굶어 죽는다.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 복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억 원.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시어머니와 시누이 계좌로 빠져나간 돈.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민호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선생님, 며칠 더 조사해 볼게요. 일단 마음 좀 추스르시고 연락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호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친정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복희야, 저녁 먹어야지. 왜 그러고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10년간 5억을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 2억을 더 빼갔다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보셨어요. 억지로 밥을 먹이시고
이불을 덮어주시고 가끔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시며 한숨을 쉬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계셨죠. 복희야.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어머니는 보자기를 풀기 전에 잠시 망설이셨어요. 주름진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너한테 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다. 보자기가 풀렸어요.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빛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통장이었죠. 이게 뭐예요? 저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농협 통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수님. 어머니 통장이었죠. 열어봐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통장에는 매달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0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어머니께 보내드린 용돈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눈을 피하셨습니다. 엄마, 이 돈 안 쓰신 거예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나도 안 썼다. 저는 통장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잔액은 2,400만 원이었어요. 10년간 제가 보낸 용돈 전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왜 안 쓰셨어요? 이 돈으로 좋은 것도 드시고 필요한 것도 사시라고 보낸 건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네가 보내준 돈 어떻게 써?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는 괜찮아. 농사 지으면 먹고 살만해. 근데 너는 네 시집살이 보면 맨날 가슴이 아팠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부여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울지 마라, 복희야.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지? 내 잘못 아니야. 저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시집가서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 없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냥 엄마 품에서 실컷 울고 싶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효도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네가 선생님 된 것만으로도 엄마는 세상 부러운 거 없어. 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셨어요.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딸 참 잘했다고. 아버지.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지만 저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죠. 발견됐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 일에 치여서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아버지 유품은 어디 있을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 한쪽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창고 문을 열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어요. 손전등을 켜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농기구들, 빈 화분들, 낡은 가구들 사이에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상자에는 만수 유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수, 아버지 이름이었죠. 저는 상자를 꺼내 마루로 가져왔어요. 상자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손목시계, 다 다른 지갑,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바닥에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복희 일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82년 3월 15일. 오늘 우리 복희가 교대에 붙었다. 동네방네 자랑했다. 이장님도 축하한다고 막걸리 사주셨다. 우리 복희가 선생님이 된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페이지. 1986년 2월 28일. 복희 첫 월급 탔다. 18만 원이라고 했다. 내 딸이 선생님이다. 내 딸이 돈을 번다. 부모 잘 만나서 대학 간 애들보다 우리 복희가 더 대단하다. 손이 떨려서 책장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1992년 5월 12일. 복희 결혼한다. 좋은데 시집 보내서 다행이다. 신랑이 공무원이라고 했다. 우리 복희 이제 고생 안 하겠지. 아버지는 그것만 바란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교대 합격, 첫 발령, 첫 월급, 결혼. 아버지에게 저는 평생의 자랑이었던 거죠. 좋은데 시집 보내서 다행이다. 그 문장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아버지는 좋은 데라고 생각하셨겠죠. 공무원 집안, 번듯한 시댁. 그런데 아버지, 그 집에서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도둑년 소리 들으며 살았어요. 10년간 5억을 갖다 바쳤는데 도둑년이래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던 선생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다 내 아들 돈이라고 뺨을 맞았어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딸이 바보처럼 살았어요. 마당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밤바람이 제 볼에 맺힌 눈물을 말려줬죠. 한참을 울다가 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볼게요. 딸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민호가 받았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랑 명의도용 고발 둘 다 진행해줘.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정말이요? 신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응.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기 싫어. 민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고맙다, 민호야.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민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이 사건 세상에 알려도 될까요? 제 대학 후배 중에 방송국 기자가 있거든요. 이런 명의도용 사건은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재판에도 유리하고 비슷한 피해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세상에 알린다. 그건 제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뺨 맞은 것도 창피한데 온 세상이 제 이야기를 알게 되다니. 그런데 문득 아버지의 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복희가 선생님이 된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를 때린 시어머니고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이지. 저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알려도 돼. 이제 숨지 않을 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싸워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침밥 짓는 소리가 들렸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밥 같이 먹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밥맛 돌아왔나 보네. 많이 퍼줄게. 저는 식탁에 앉으며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밥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소송과 명의도용 고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와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저는 친정집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민호가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씩 준비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말해. 명의도용건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선생님, 시어머니 금융거래 내역을 쭉 살펴봤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뭐가 나왔어? 민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기록인데요. 선생님, 친정어머니 이순임 명의 계좌에서 시어머니 한영자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이 이체됐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우리 엄마 계좌에서? 네. 정확히 10년 전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다고? 3천만 원을?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야, 그거 뭔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저도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확인했는데 맞아요. 이체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결혼 직후 3천만 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어머니에게 가기로 했어요.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꺼내기 힘든 이야기라도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복희야?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10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돈 보낸 적 있어요? 3천만 원.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말해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한 오래된 종이였어요. 어머니는 그 종이를 10년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 걸까요? 이게 뭐예요? 저는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농협 이체 확인증이었어요. 날짜는 10년 전, 금액은 3천만 원. 보내는 사람 이순임, 받는 사람 한영자.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시어머니한테 3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10년 전이야. 갑자기 사돈 어른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어.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돈 어른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어. 그때 나도 깜짝 놀랐지.
서울서 여기까지 웬일인가 했거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돈 어른이 그러시더라. 신혼집 보증금이 모자란데 우리 복희가 고생하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신혼집 보증금이요? 응. 당장 돈이 급한데 며느리 체면도 있으니 복희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줬어. 가진 거 다 털어서. 저는 이체 확인증을 내려다봤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고 있었어요. 엄마, 그때 그 돈이면. 응. 그때 내가 현금으로 가진 전부였어.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돈 없어서 그해 겨울에 논 팔았다. 네 아버지가 물려준 논.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 돈이면 논 안 팔아도 됐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떻게 말해? 내 시집살이 힘들어질까봐. 사돈 어른이 그러는데 안 들어주면 네가 구박받을 것 같았어. 그래서 10년을 혼자 속으로만. 응, 속으로만 삭혔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복희야. 내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다만 갚겠다는 말은 끝내 없더라. 한 번도. 그 말에 저는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 한영자. 그 사람은 제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벌렸던 거예요. 며느리 체면 운운하며 시골 노인의 전 재산을 뜯어갔으면서 한 푼도 갚지 않고 10년 뒤에는 그 며느리를 도둑년이라고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네, 선생님. 그 기자 지금 당장 연결해줘. 선생님? 다 까발릴 거야. 전부 다. 일주일 후 지역 방송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어요. 최영수 기자라는 분이 제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했죠. 38년간 교단의 선원로 교사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입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TV 화면에 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물론 제 얼굴과 이름은 가려졌지만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A씨는 10년간 시댁에 약 5억 원을 지원했으나 시어머니 B씨는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한 B씨는 10년 전 A씨의 친정어머니에게서 3천만 원을 빌린 후 한 번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인터넷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미쳤네 진짜. 저런 사람이 있다니 소름 돋는다. 피해자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여론이 완전히 선생님 편이에요. 이 정도면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죠. 방송이 나간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이었어요. 이 못된 년아,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 너 두고 봐. 다음에는 애원이었죠. 복희야, 제발 방송 내려줘. 동네에서 내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응? 어머니 말 좀 들어. 저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송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남편 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면도도 안 하고
옷도 구겨진 채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요? 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복희야,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5분만. 저는 한숨을 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상철과 마주 섰어요. 복희야, 소송 취하해줘.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실 것 같아. 방송 나간 후로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제발. 저는 상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뭔 짓 했는지 알아요? 상철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이체 확인증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아둔 그 종이를요. 이거 봐요. 상철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3천만 원을? 당신 어머니가 우리 결혼 직후에 우리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신혼집 보증금 모자르니까 도와달라고. 갚겠다고.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우리 엄마 전 재산이었어요. 그 돈 없어서 아버지가 물려준 놈 팔았고요. 근데 당신 어머니는 10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어요. 나는 진짜 몰랐어. 상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 돈 뜯어간 사람이 10년 뒤에 우리 엄마 팔순에 내 뺨을 때리면서 도둑년이라고 했어요. 저는 상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둑이 누구예요? 내가 도둑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도둑이에요?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체 확인증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준비해준 서류였어요. 여기요. 상철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혼 소송장이에요. 당신한테 정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복희야, 이제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희야, 잠깐만. 상철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닫고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아버지, 딸이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혼 소송 첫 공판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로 한 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여론은 완전히 제 편이 되었고 민호는 착착 재판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죠. 저는 친정집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집가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우이 유정미였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 이후로 신우이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옳게. 신우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뇌출혈이래.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신우이가 울먹였어요. 옳게, 제발 한 번만 와줘.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 그래도 어머니잖아. 응? 한 번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옳게, 부탁이야.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뇌출혈이라고 했다. 방송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다. 어쩌면 내 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데 동네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렸잖아. 도둑년이라고 했잖아. 내 명의로 2억을 빼돌렸잖아. 우리 엄마 전 재산을 뜯어갔잖아. 그런데 병문안을 가야 해? 저는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복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뇌출혈이래요.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가봐라.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안 가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뭔 짓을 했는데? 알아. 다 알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복희야, 그래도 사람이 쓰러졌으면 한 번은 가봐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네가 더 힘들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가보라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엄마, 가봐라. 얼굴만 보고 와. 그리고 네가 할 일은 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일어섰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 다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창밖 풍경이 흘러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왜 가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안 가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낯익은 뒷모습 2개가 보였죠. 남편 상철과 시누이 정미였습니다. 2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상철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희야. 상철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시누이 정미도 일어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옳게 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미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의식이 아직 안 돌아오셨어. 의사 선생님이 며칠이 고비래. 상철이 힘없이 말했어요. 복희야, 엄마 상태가 진짜 안 좋아. 소송 좀. 상철이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옳게. 시누이 정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옳게. 어머니가 의식 돌아오시면 제대로 사과하실 거야. 진심으로. 나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정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가능해요? 아니,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온몸에 기계들이 연결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죠. 며칠 전까지 악을 쓰며 전화하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작아 보였어요. 저는 유리창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미움, 분노, 그리고 약간의 연민 같은 것. 그 사람도 결국 사람이었구나. 저렇게 쓰러지면 다 부질없는 거구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송을 취하해야 하나? 저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할 순 없잖아.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민호였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민호야. 선생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말해. 추가 조사 결과 나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2억 대출권 계좌 추적 다 끝났는데요. 시어머니한테 간 돈 중에서 5천만 원이 다시 신우이 유정미 씨 계좌로 이체됐어요. 5천만 원? 네. 그 돈으로 정미 씨가 신용카드 빚을 갚았더라고요. 계좌 추적 결과 확실합니다. 저는 돌아서서 대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 정미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울며 애원하던 그 사람. 선생님, 신우이 분도 공범이에요. 명의도용 사실을 알면서 돈을 받았으면 공동 책임이 있어요. 알겠어, 민호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상철과 정미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정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옳게, 어머니 보고 왔어? 상태가. 정미 씨. 저는 정미의 말을 끊었어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어디 썼어요? 정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2억 대출 중에 5천만 원 받았잖아요. 어디 썼냐고요? 상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정미를 번갈아 봤어요. 정미야, 무슨 소리야?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게 계좌 추적 다 됐대요. 신용카드 빚 갚았다면서요? 정미가 말을 더듬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옳게, 그때 내가 카드 빚이 너무 많았어. 어머니가 옳게 돈 좀 빌려 쓰자고 해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빌려 쓴다고요?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빌려 쓰려면 저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제 명의를 도용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시켰다고요? 그래서 범죄인 줄 알면서 돈 받은 거예요? 정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먹거리면서 고개를 숙였죠. 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미야, 너 진짜 그 돈 받은 거야? 복희 명의로 대출 받은 거 알면서?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진짜 돈이 급했다고. 급하면 네가 대출을 받든가. 왜 형수 명의를? 상철이 고함을 질렀어요. 정미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옳게, 어디가? 정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옳게, 제발. 어머니도 저러시는데 한 번만이요? 저는 정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10년간 5억을 쏟아부었는데 도둑년 소리 듣고 제 명의로 2억 대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까지 5천만 원 빼갔으면서 이제 와서 한 번만이요? 정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돌아서서 병원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복희야. 상철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복희야, 병원 갔다 왔어? 네. 엄마, 저 소송 끝까지 갈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믿는다.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2달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들었죠. 하지만 저는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민호와 함께 재판 준비에 매진했어요.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혼 소송 최종 변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가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해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고마워, 민호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친정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방청석 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죠. 엄마가 여기까지 오셨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피고 측 자리에는 남편 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 옆에는 피고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 정복희 씨는 가정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을 스스로 파탄낸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또한 원고는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황에서도 소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륜적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반박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피고 측은 원고가 가정을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원고 정복희 씨는 10년간 시댁에 약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자동이체 내역서가 있습니다. 매달 시댁 생활비 300만 원, 시아버지 요양원비 200만 원, 시누이 아들 유학비 적금 100만 원. 이 외에도 시아버지 수술비, 시누이 사업 자금까지 총액이 5억 원에 달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피고의 어머니 한영자 씨와 여동생 유정미 씨는 원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대출 서류와 계좌 추적 자료입니다.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한영자 씨에게, 5천만 원은 유정미 씨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명의도용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마지막으로 한영자 씨는 32년 전 원고의 결혼 직후 친정어머니 이수님 씨에게서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32년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낡은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가 32년간 보관하신 이체 확인증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를 폐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폐륜은 누구입니까? 며느리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도둑년이라 부르며 뺨을 때린 사람, 며느리 명의를 도용해 2억을 빼돌린 사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에게서 전 재산을 뜯어간 사람. 그 사람이 폐륜 아닙니까?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도 피고 측 변호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마무리했어요. 원고 정복희 씨는 32년간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작고 여린 아이가
이렇게 듬직한 어른이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잠시 휴정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피고 유상철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혼인관계는 이로써 종료한다. 의사봉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32년이 끝났다. 민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선생님, 이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한 달 후 민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승소였어요. 판사는 시어머니 한영자와 시누이 유정미의 명의도용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2억 원 전액 반환 판결이 나왔죠. 거기에 32년 전 친정어머니에게서 가져간 3천만 원도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돌려받게 되었어요. 판결이 끝나고 저는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선생님, 완전히 이겼어요. 2억 원 전액에 3천만 원까지 전부 돌려받게 됐어요. 고마워, 민호야. 네가 아니었으면 선생님이 용기 내신 덕분이에요.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가 상철에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한쪽 손은 여전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복희야. 갈라진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복희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상철이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어요. 어머니, 위험해요. 상철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휠체어에서 내린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복희야,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이 어미가 잘못했다.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2년이 떠올랐어요. 결혼 직후 친정어머니의 전 재산을 뜯어간 것. 10년간 5억을 받아가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던 것. 제 명의로 2억을 빼돌린 것. 그리고 친정어머니 팔순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도둑년이라며 뺨을 때렸던 것.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2년 전에 하셨어야 할 말이에요. 10년 전에 하셨어야 할 말이에요. 1년 전에, 아니 한 달 전에라도 진심으로 하셨으면 제가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복희야, 제발.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 정미가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복도 끝으로 빠져나갔죠. 상철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복희야. 저는 상철을 바라봤어요. 나도 알아. 늦은 거. 그래도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 걸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법원 정문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그리고 거기 친정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끝났어? 네,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쓸어주셨어요. 잘했다, 우리 딸.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엄마, 이제 저도 제 인생 살아볼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저는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민사소송에서 받아낸 돈이 입금되었고 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친정집 근처 작은 상가 건물에 자리를 하나 얻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겐 충분했죠. 저는 그곳에 복희네 공부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38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이제는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 싶었죠. 공부방을 꾸미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책상 5개, 의자 10개, 칠판 하나. 한쪽 벽에는 책꽂이를 놓고 동화책과 문제집을 채웠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공간이었죠. 그리고 벽 한쪽에 액자를 하나 걸었어요. 38년간 받은 표창장이나 상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우리 복희 일기 수첩 첫 장을 복사해서 넣은 액자였죠. 1982년 3월 15일. 오늘 우리 복희가 교대에 붙었다. 동네방네 자랑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액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다시 아이들 가르치려고요. 지켜봐 주세요. 공부방을 연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저녁에 정리를 하다가 창고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집에서 가져온 짐들 속에 섞여 있던 거였죠. 상자 겉면에는 퇴직식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수백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퇴직식 날 제자들이 보내온 편지들이었죠. 저는 그 편지들을 2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시집살이에 치여서 이혼 소송에 쫓기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3학년 때 선생님 반이었던 수진이에요. 저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두 번째 편지. 선생님, 저 민재예요. 초등학교 때 맨날 말썽 피웠던 아이요. 선생님이 저 포기 안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 됐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생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는 게 즐거웠어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들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38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구나. 시어머니에게 도둑년 소리를 듣고 선생이 무슨 돈이 있냐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38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 편지들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38년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때 공부방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공부방 개업 축하드려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저는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알고 왔어?
친정어머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새 출발하신다고 하셔서 축하드리러 왔어요. 민호가 화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예쁜 꽃이 피어있는 화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셨어요? 눈이 빨개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가리켰어요. 퇴직식 때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 이제야 열어봤어. 민호가 편지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 많이 사랑받으셨네요. 그러게. 나도 몰랐어. 민호가 공부방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다 벽에 걸린 액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쓰신 일기야. 내가 교대 붙었을 때 쓰신 거. 민호가 액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동네방네 자랑했다. 선생님, 아버지도 선생님을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네요. 저는 민호 옆에 섰습니다. 민호야. 네, 선생님.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38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선생님, 고마워. 진심으로.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공부방을 다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또 많은 아이들 구해주세요. 응? 저처럼 힘든 아이들. 집에서 맞거나 밥을 못 먹거나 공부할 데가 없는 아이들. 선생님이 손 내밀어 주시면 그 아이들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게 선생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민호야. 그게 내가 할 일이지. 그날 밤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죠. 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호가 공부방에 왔어요. 그래, 기특한 아이네. 화분도 갖고 오고 좋은 말도 많이 해줬어요.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어요. 복희야. 네,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응. 시집살이 할 때는 맨날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눈에 빛이 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알아. 우리 딸 이제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당의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38년간 600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부 장관 표창도 받고 모범교사상도 받았죠. 그런데 정작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시집가서 32년 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당했습니다. 도둑년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5억을 쏟아부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죠.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걸,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걸. 저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복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끝자락에 꽁꽁 얼어붙었던 나무가 봄이 되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듯 32년간 얼어있던 한 여자의 인생도 마침내 봄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로 2억을 대출받고 친정어머니 전 재산까지 뜯어갔다니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실화야? 라고 느끼셨다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가족 간 명의도용 피해는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고 그중 시부모나 배우자에 의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가족 간 명의 도용에 대해 점점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명의로 된 통장과 대출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신분증과 인감은 절대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둘째,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미덕이에요. 셋째, 돈관계에서는 가족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빌려준 돈은 이체 확인증이라도 꼭 보관하세요. 넷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복귀처럼 62세에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시댁이나 가족관계에서 억울하게 참고만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복귀처럼 내 통장 내역서부터 꺼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쏟아부은 것과 돌아온 것을 차분히 따져보는 것, 그게 제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이에요. 단단히 얼었던 땅도 봄이 오면 반드시 녹습니다.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복귀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